대한민국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판보라 시간입니다. 총선이 끝이 났지만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탁월한 이 시험의 달인을 수소문했고요.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판보라 함께 해주실 시험의 달인 네 분 바로 소개합니다. 김용은 EBS 영어 강사, 이지은 변호사,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판도라 유일고정,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모셨습니다. 네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은 달인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본인이 왜 달인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보면 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여기. 없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효은이고요. 제가 원래 대치동 그리고 강남에서 입시 교육을 한 20년 가까이 했었고 또 EBS에서도 영어 입시 교육을 전문으로 했던 강사입니다. 우리가 work on something 하고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일을 착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work on somebody가 붙어버리면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대단히 공을 들인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부와 또 교육 현장의 중간에서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충격을 제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진짜 일타 강사를 저희가 모셨어요. 어떠신가요? 뭐 원희룡 장관이 울고 갈 찐일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일타 강사 시절에 제2의 김태희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제작진 제보로는 본인이 소문을 냈다는. 예전에는 남이 좀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잊을만 하니까 네. 좀 없어질만 하면 제가 좀 발설하고 그렇게 명맥을 좀 잇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지은 달인의 자기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왜 시험의 달인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후보였던 이지은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학을 나와서 졸업할 때 과 차석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또 영국 캠브리지 석사, 그리고 한림대에서 또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졸업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워낙 시험을 많이 치다 보니까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경찰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시험을 많이 치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이 학교를 많이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시험을 잘 쳐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잘 알아요. 네. 공부 최고로 적게 하고 시험 점수는 많이 받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네. 이 달인분께서는 민주당의 아이유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네. 이 해명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아이유님과 아이유님의 팬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래도 못하고 닮은 것도 전혀 없는데 이지은 나타나 1번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아이유님의 본명이 이지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좀 살려볼까 해서 민주당의 아이유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당원들보다 아이유님의 팬분들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계속 떨어졌어요. 경찰대 차석에서 그런가 이번에도 차석 같아요. 근데 선거는 차석이 필요가 없는. 네. 아픈 곳을 또 아쉬우네. 말씀주셨습니다. 또 두 분 역시 시험의 달인이신 게 먼저 김재원 전 최고 고시 이관왕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합격하셨더라고요. 이거 실화인가요? 뭐 실화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이죠. 그냥 행정고시 공부해서 공무원 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봐서 뭐 검사가 되고 변호사를 한 건데 그건 그냥 직장을 옮긴 거죠. 진짜 정치가 어렵긴 어렵나 봐. 다 한 번에 합격하시고 아니, 시험에 일타 강사하시고 다 근데 이제 차석하시고 박사하시고 다 했는데 아니 근데 저희 불세출의 사무총장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출제를 좀 많이 했죠. 출제를. 그래서 우리 이지은 후보가 얘기하셨던
시험을 많이 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안다. 이것을 뛰어넘는 출제. 이 수험생의 이 경향, 수험생의 스타일, 생각 이런 것을 짚어서 그냥 훅 들어가는 질문들 많이 하고 주로 영입할 때 대면 이제 검증, 대면 질문 예.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했죠. 이 두 달인 그리고 이 두 분의 정치고수 시험의 달인과 함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달인과 이지은 달인 모두 시험의 달인이었지만 이번 총선 시험에서는 아쉽게도 이 낙선의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정치권에 적응을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판보라 킬러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킬러 문항 아시죠? 불편함을 네. 기준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받아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킬러 문항 보면은 이지은 달인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 중에 민주당 총선 승리 기여도가 적은 순으로 인물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순입니다. 1번 이해찬 상임고문, 2번 김부겸 상임고문, 3번 이재명 당대표, 4번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가장 적은 분요. 기여도가 가장 적은 분은 4번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상임 고문님, 그다음에 김부겸 상임 고문님,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고 바로 편집하시면 안 돼요. 저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포갑에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됐으면 176석을 확보를 할 수 예. 있었는데 한 석을 놓쳤어요.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여도가 높으신 분이 이제 당대표님이신데 네. 왜냐하면 당대표님은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저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저 밥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여도가 높으셨고 두 번째 김부겸 대표님은 오셔가지고 밥은 안 사주셨지만 지지 선언은 해주셨어요. 세 번째 이해찬 고문님은 오시진 않으셨지만 저랑 사진을 찍고 이제 수고했다 잘해라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오시지도 않으시고 밥도 안 사주시고 저한테 문자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76석일 수 있었던 게 175석이 되었기 때문에 예. 가장 기여도가 낮다.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서로 따지면 당대표가 1등,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가능성이 있고 이해찬 이분은 뒤에서 이제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소문이요? 뭐 누구 괜찮다, 누구는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소문을 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복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답으로 꽂은 것은 지극히 잘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불편한 질문이지만 답변은 해야겠고. 근데 기준의 이제 키워드가 지원, 밥, 사진이거든요. 명확했죠. 예. 네. 그래서 밥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걸 끌어들여서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대답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시 정무수석 다우신이 평가셨는데요. 이번에는요, 김효은 달인께 이 킬러 문항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인물 보기를 드리면 국민의힘 총선 패배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패배 기여도.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이종섭 전 대사, 3번 황상무 전 수석, 4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와우, 동률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질문이. (2번) (3번) (1번) (4번으로 하겠습니다. 2, 3,
14. 일단 개인적인 이유로 4번이 가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 오산에도 여러 번 와주셔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4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순위를 뒀고요. 그리고 또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제 출국을 하셨던 부분이 또 제가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좀 급박하게 터졌던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2, 3, 1, 4로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의문의 일패. 왜요? 거의 무한 책임 수준. 패배의 무한 책임 수준. 세 번째였는데요? 그러나 이종섭 전 대사도 인사권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황상무 전 수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바로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속된 문항이거든요, 저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여튼 뭐 비슷해요, 이제. 비슷해. 이종섭, 황상무 두 분은 아마 영향력이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배열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1번, 4번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순간에. 사실 좀 나올 것 같은 질문이긴 했지만, 이지선다라고 생각했지, 사지선다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시험 유형을 좀 분석하는데 제가 실패했던 것 예. 같습니다. 아니 영향력이 적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그 활동할 때, 어떤 분이 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이것을 두고 판단을 하신 걸로 두 분 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답변이었다 둘 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 문재인 대통령 진짜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개표하는 날 제가 밤을 샜거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럼 두 분께 두 번째 킬러 문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킬러 문항 이지은 달인께 먼저 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당선인에게 석패를 했어요. 근데 무려 표 차이가 599표 차이예요. 600표 차이. 총선에서 600표 차이면은 정말 네.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이 패배에 가장 원만스러운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 2번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누구 때문에 제가 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수석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3번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네. 왜요? 최재성 전 정무수. 이게 무슨? 정답. 3번입니다. 정답이라죠. 네. 왜 유세를 안 가주셨어요? 지원 유세 요청했는데 혹시 거절하셨어요? 뭐 그게 아니고요. 예. 8년 전에 8년 전에. 우리 이지은 후보를 영입하려고 그랬었어. 아. 그때 이제 30대 후반. 그때 영입에 성공을 했으면 뭐 지지 않았다. 마포에서 떨어질 일도 없었고 또 누구 때문에 599표 차이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시험 볼 필요도 없었죠. 근데 그러면 8년 전에 직접 찾아가셨던 거예요? 저를 이제 부르셔서 저를 직접 면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조금 약했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8년 후에 이번에는 이제 김성환 지금 간사님께서 인재영이 간사님께서 엄청 세게 유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는데 그때 8년 전에 뵙고 지금 8년 후에 처음으로 뵙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조금만 저를 세게 당겨 주셨으면 그때 아마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최재성 수석님이십니다. 왜 약하게 땡기셨어요? 저 세게 땡겼죠. 세게 땡겼어요. 세게 땡겼는데 별로 뭐 이렇게 믿음이 안 갔나 보죠. 너무 적은 표 차이로 지게 된 후보님들을 보면 정말 이게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은 고발을 하거나 너무 표 차이가 적은. 혹시 잘못된 거 저도 아니냐? 그때 고발당했어요. 그래요? 황당한 걸로. 그래도 그렇게 적은 표 차이로 진 상대당 후보의 심정을 네. 이해를 해서 성실하게 그걸 증빙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이지은 후보는 고발 안 했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성품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고발할 정도면 그건 매우 고발할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정무장 내가 시험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유턴하셨는데요.
다음 킬러 문항으로 서둘러 잊고 있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효은 달인께 넘기는 킬러 문항인데요. 국민의힘 헌지에 출마했던 3040 세대 후보 모임 천목회 멤버십니다. 천목회 멤버 중에 내가 다음 총선에서 당선 확률이 이 사람보다는 높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2번 화성을 한정민 후보, 3번 강북갑 전상범 후보, 4번 중랑을의 이승환 후보. 야, 네, 수능은 오지선다인데 5번을 고를 수도 없고, 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벤분으로 일단 골라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제가 같은 후보로 3파전이 될 경우에. 그게 무슨 제 말씀이세요? 생각으로는 1번을 고르세요. 1번. 1번을 골라야지. 1번 김재섭 당선인보다는 그분이 이번에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잘 배워서 더 열심히 해서 나는 그분보다 당선 확률이 높다고. 1번을 고르는 게 정답이었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어떻게 수석님 보시기에? 저도 1번 고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되신 당선됐잖아요. 분이시네요. 다른 후보들은 이제 낙선을 한 후보고. 네네. 달인께서는 아무래도 3파전에 그렇죠. 좀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원외 모임이 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낙선자 모임도 활발하고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도 활발한데 천목회 첫 모임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이상규 전 후보와 네. 우리가 인재 영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워낙 또 인상이 동글동글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주축으로 우리 고기 한번 먹읍시다 하던 게 고기 말고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 당이 좀 20, 30, 40, 50까지를 좀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립을 하는 젊은 모임을 좀 하자라고 해서 모임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뀐 게 지금의 천목회죠. 네.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보세요? 일단 아직 국회의원이 안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당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시간이 4년 남았으니까 지역구를 잘 돌보는 그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후 선거에 스스로 좀 대비해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총선 패배 혹은 이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당사자들로서. 근데 저희가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보자 이렇게 킬러 문항을 재밌게도 준비를 해봤는데 몇 점인가요? 두 분께서 점수를 매겨주시겠어요? 점수 잘 주세요. 이렇게 뭐 점수가 좋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적으로 제가 매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아니, 낙선한 사람들한테 후하게 좀 주세요. 네, 그래도 점수를 주신다면 왜냐하면 점수를 좀 더 재밌게, 뭐 기왕이면 좀 세게 하지. 유머 점수에서 깎였어. 유머 점수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쾌하게 푸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이렇게 곤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현안도 좀 나름 재밌게 저희가 시험의 달인분들을 모셨으니 정치 수학 능력 시험, 이 정수능을 푸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정수능 문제는요, 언어 영역입니다.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 글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가볍게 좀 글 솜씨를 평가해 주신다면 두 달인께서 네, 우선 글 전반적으로 문장을 좀 보면 간결하고 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글이고, 글을 진행하는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은 4월 5,960필로 방방곡곡 이런 현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좀 열흘이 지났지만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공감이 토대가 되었을 때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인강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병이 무섭습니다. 아니, 가볍게 글솜씨 먼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 같은데요. 왜냐하면 멋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별로 멋지지가 않다. 원래 멋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건데 잔뜩 힘을 준 듯한 느낌? 그래서 더 멋지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첫 번째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한 이후에 이거는 이세돌의 패배지 인간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거 표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절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해주셨는데 수석님, 주인공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겠다. 정치인의 메시지, 예. 유력한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화살처럼 탁 관역에 꼽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또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윤 대통령을 향한 건가? 뭔가 또 해석을 또 분분하게 하게 하고 잘 명확하지가 않아서 메시지로는 제가 보기엔 점수를 주기 좀 힘든.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대강 저도 느껴져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글을 쓰던 그 당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당에 더 이상 얼씬거리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오찬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고 나서 쓴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내가 사실은 배신자가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네.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든가 내 생각은 이렇다든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상대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 쓰신 글의 주제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정치를 하실 거다. 그게 국민을 위한 어떤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헌신한 만큼 또 계속해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 그래도 그간의 어떤 그 각별한 사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쓴소리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오찬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그 캠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캠프 식구부터 먼저 챙기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것들이 본인께서 인재 영입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본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식구들 챙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늦어도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바라건대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대통령님, 윤 대통령님께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당신께 한 거는 배신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되게 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난관을 헤쳐나간다. 근데 나는 앞으로 정교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나는 박력은 있다. 근데 정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아파서 거절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아프셨으면 이렇게 SNS에 글 쓸 시간이 있었을까.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걸립니다. 낫는데. 여기 보면은 공부를 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국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이런 것은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하니까 그건 뭔 소리야. 나는 배신자가 아니고 나는 사심 없고 신중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야
그런 이제 자기 항변을 한 거잖아요. 이런 항변이 받아진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 심지어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믿어지는 우리 조정훈 의원까지도 한 1년은 참아야 된다든지 네네.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메시지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배신, 아니다, 용기다. 뭐 대통령이나 또 홍준표 시장을 응대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선거를 지휘했던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천문다는 지지자나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두 개가 병립할 수 없는 이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 뭐 배신과 용기 요걸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복귀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거든요. 보궐선거, 다음 지방선거, 대선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엄청난 그야말로 절치부심과 자기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엔 내 책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근데 그런 수준 그런 거 가지고는 등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를 비운 이 자리를 누가 채울지 또 지금 관심인데요. 듣기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나이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드네요. 뭐 나이 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웃을게요. 웃었다로 정리. 네, 저같이 정치 신인이 봐도 나 의원님께서 뭔가 연대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걸 원하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국민의힘이 가야 할 미래 청사진도 아마 그리고 계시는 게 있으실 텐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거니와 본인의 생각과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체는 있는 건가요? 연대의 실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나이 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아재 개그 맞춰서 아재 개그 했는데 근데 왜 아재님들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아재님들도 그 개그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는 나이 연대한다 했을 때 제가 그냥 웃을게요라고 했잖아요. 예. 뭐 무슨 쓴웃음, 비웃음 아니면 폭소 이런 게 있겠지만 아주 황당한 웃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김장 연대하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기현 당대표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 장제원 의원님이 뭔가 견인차처럼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김장 연대하면서 이 나이 연대 얘기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쁘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분은 대표적인 친윤이시잖아요. 어떤 총선의 참패에 있어서 좀 책임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연대가 좀 안 어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되더라도 이거는 뭐 찰떡궁합은 아니고 뭔가 콩가루 궁합 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나이 연대가 나오면은 크게 궁금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 왜 이런 연대가 나왔을까? 실제로 가능 실체가 있는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해요. 지금 당내 상황이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 당권을 차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윤으로 분류되고 지난번 연판장 사건까지 있었던 나경원 의원이 나가면 그래도 굉장히 이미지도 신선하고 또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여성
후보로서 지도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그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비윤그룹인 나경원 의원이 조금 친윤그룹에서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좋은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실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지난번 김장연대라고 했듯이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셨다시피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럼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냐? 또 너무 극단적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 또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웃을게요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수성님. 저는 이 나이연대에 출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도되게 된 경우, 그러면 이제 취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기자가 취재 없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성이 없는 내용. 그러니까 뭐 굴뚝에 연기라도 놔야지 뭐 나무를 떼는지 뭐 연탄을 떼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도가 되고 이렇게 막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도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신뢰성 없는 얘기, 예, 가능성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탐구 영역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 대통령이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 이른바 10계명을 밝혔습니다. 열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이 이거는 꼭 수용해야 한다라는 걸 한 가지 고른다면 몇 번을 고르실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5번 하고 싶습니다. 비판 5번.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인데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마음껏 비판할 수만 있다면 그 사회는 되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비판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거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언론 역할을 하는 사간헌의 독립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생들도 상소를 올릴 수가 있었고 예. 그런 왕조시대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5번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주 자제, 이거는 전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내리고 1번을 5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 4번, 5번, 8번, 9번, 10번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아야지만 어떤 계명화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거나 그것을 뭐 댓글화한다거나 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마치 사실인 양 믿게 되는 거, 이게 곧 선동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는 것도 저는 좀 탐탁치는 않은데, 보통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뭐 양심, 그리고 또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이고 싶지는 저는 않습니다. 수성님. 우선 10계명이 우리가 이제 통상 아는 10계명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10계명으로 만약에 본다면 저는 8번을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음주 자제? 왜냐하면 음주 자체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은 경로해야 될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경로가 생활화돼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그러고 먼저 결론을 내고 지시를 하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나 회의를 하게끔 하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론을 짓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선제적으로 먼저 강력하게 지시하고 이래서 폐기되거나 번복한 사례들 이제 웃지 못할 사례들이 예.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까지 내세요. 제가 보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십계명의 측면으로 음주 보면 자체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파괴시킬 정도로 대통령이 혼자 그냥 말 많이 하고 경로하고 먼저 지시하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면 음주 중단해야 된다. 예.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10가지 내용 중에 가당키나 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가당키나 한 내용도 없다. 네. 그런데 뭐 음주 자제라고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또 이재명 대표와 중국 백주를 한 병씩 마셨다는. 국주를 한 병씩 마셨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회담이 있었죠. 흔히 우리나라 사람 고량주라고 하는데 그 백주 한 병씩 마시면 굉장히 취해요. 40도 넘죠? 그게 보통 이제 요즘 저 서양 표준으로 맞춰서 38도짜리로 나오는데 그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음주 자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이 만남이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조국 근데 이제 대표가 음주 자제 이런 이야기를 마치 장난하듯이 하면서 그러려면 자신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취지였다. 네. 라는 아예 말씀까지. 술을 입에 안 댔으면 괜찮은데. 네. 네, 내로남불이 되기 좋죠. 그거는 네. 우리 뭐 일반 국민들도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하느냐 또 늘 하느냐 이런 문제죠. 대통령의 음주에 대해서는 다 이제 뭐 지나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예. 두 대표가 만나갖고 뭐 고량주 한잔 한 것을 감히 윤 대통령 음주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잔이 아니고 백주 2병을 마셨다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연석 회의가 아니고 고량주 회의가 된 거죠. 고량주의. 고량주 회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뭐 그건 지나친 거고요. 고량주 2병 회동. 술 얘기 여기까지. 저희 다음은요 정치인 듣기 평가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그냥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은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 사유화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네 분 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정당에서 탈당을 하게 하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자 거의 이제 국회 관습법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국회가 국회의장의 그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행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국회의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은 전부 중립기원은 없다. 온통 이제 저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를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소속되었던 정당의 지령을 받아서 국회의장이 최선두에 서서 자신의 정파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지금 국회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의장이 되겠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동의합니다.
켈리는 2번 터지네. 부드러운 첫 맛에 1번, 강렬한 끝맛에 2번. 더블 숙성 공법으로 찾은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 좋은 기술이란 어떤 걸까요? 시대를 앞서가고 당신의 생각을 앞서가는 기술. 세라젬 마스터 V9. 이런 기술을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세라젬 디 오리지널.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AI가 필요한 기업에겐 기업들이 믿고 찾는 한컴 AI. 비즈니스 날개 달고 AI 개발 돕는 함께 그는 한컴 AI. 한컴.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동의합니다. 국회는 특정 정당의 국회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정치가 막 격돌하고 조정과 타협 없고 그냥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것을 조정하고 또 협의하게 하고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회라는 기준으로 국회의장을 봐야지 정당의 기준으로 국회의장을 보면 안 돼요. 열린우리당 때 배출한 김원기 의장님 또 임채정 의장님 있었잖아요. 이분들도 그때 우리가 4대 개혁 입법인가 이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의장이 이거를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막 의장 관사로 가가지고 막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항의도 하고 뭐 이랬던 게 있어요. 그게 의장이에요. 근데 지금 그다음에, 후보분들이 네. 6선, 5선 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 1인 치하로 완전히 끌고 가고 명심이 천심인 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국회의장으로 뽑아주면 중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의 명령에 충성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당선될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데 막상 국회의장이 되면 또 국회의 권위, 국회의장의 권위를 조금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추미애 당선인 같은 분은 또 워낙에 강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예.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하시겠다는 분들이 직접 명심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명심이 천심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편파적으로 하겠다 또는 내가 공정하지 않게 민주당 편을 들겠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국힘이든 이걸 반드시 추진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입법이라면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달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용하신 단어 자체를 보면요, 저는 또 그렇게 또 읽혀지지는 않는데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투표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의 쿠데타가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라고 하면 그때 법무부 장관 하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남아 있잖아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들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상이 좀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끌려다녔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반대이고요. 또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처음 발언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험의 달인 특집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는지 좀 스스로 채점을 해본다면 각각 몇 점이나 주실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김효은 달인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정치 수학 능력 시험 1번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다시 등판을 하실지도 우리 모두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뭔가 문학 시험처럼 시를 해석하는 것 같은 이상의 시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좀 가여우니까 55점에서 60점 주고 싶습니다. 55점에서 60점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네, 스스로에게 좀 박합니다. 네. 이지은 달인께서는. 저는 다 좀 어렵긴 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조국 대표의 10개명 중에서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다. 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골랐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웠고 저는 스스로 채점을 한다면 70점 위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제는 아니다. 낙제는 아니다. 네. 라는 말씀. 수성.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문제 누가 그 이번 선거에 가장 그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골라내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이런 위험한 문제를 내니까 겁이 나죠. 맞아요. 위험한 문제였다. 맞습니다. 무서웠어요. 출제를 잘했네요.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 꺼진 불도 다시 보죠. 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아주 성과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90점 두 분 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 아니에요. 이거를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두 분 다 자기 기준들 판단의 기준들을 잘 스스로 설정하셔가지고 그것이 객관성은 뭐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걸 잘 응대를 하신 게 저는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90점 이상. 이 정치를 유쾌하게 풀어주신 이 네 분께 또 감사와 함께 100점을 다 드리면서 오늘 판보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하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good.